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6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스토리로서 이 시간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김범수라는 이름이 원래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보고 싶다를 부르셨던. 네, 그 김범수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축구계에 또 다른 김범수가 등장해서 네. 엄청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무려 7부 리그로부터 올라온 K리그, 그러니까 1부 리거가 된 선수가 골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네, 서울전에서 이제 골을 터뜨렸는데 이 김범수 선수가 기록적인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부 리그를 거친 선수로서 K리그 지금 1에 올라와서 뛰는 최초의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7부 리그를 거쳤던 선수가 K리그 1에서 골을 터뜨린 또 최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 김범수 선수의 이력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병으로 현역 입대를 해서 병장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축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발점은 동두천 원팀 FC라는 5부 리그 팀이에요. K5 팀이었고, 그 다음에 거쳤던 팀이 K7 팀 동두천 시티즌이라는 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중랑 축구단인데, 이제 서울 중랑 축구단은 좀 높아졌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K4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K1부터 7까지 있는 피라미드 체계에서 K4면은 이거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세미 프로죠. 그러니까 완전 아마추어 5부, 7부였다가 세미 프로까지 거친 이후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영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구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했죠.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서울전에서 마침내 골까지 터뜨림으로써 정말 아주 우리 축구계에 바람직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사실 이 K7까지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구축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팀도 7으로부터 1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지만, 그 안에 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사실은 선수들에게 사다리를 놔주자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사다리에 있어서 김범수 선수가 이번에 아주 정말 최초의 롤 모델로서 아주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살펴볼 주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에도 이른바 인간 승리의 선수들,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아닌 리그들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첫 번째 픽은 누굽니까? 첫 번째 선수는 지금 이제 한창,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을 선수가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센터백인 맥스 킬먼 선수입니다. 네, 맥스 킬먼은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한 이력이 있죠. 풋살 국가대표팀으로도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풋살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바가 있었고요. 풋살로는 아주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예, 풋살을 잘하는 엘리트 선수들. 이 선수들이 실제로 축구에 오게 되면 풋살에서 보여주는 이 발밑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맥스 킬먼이 울버햄튼에서 보여주는 어떤 발밑, 뿌름반, 패스 능력은 센터백이지만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진 맥스 킬먼 선수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첼시 팀이 아닌 이 지역 첼시 있죠. 런던 내 첼시 지역에서 태어나서 인근에 있는 풀럼 유스에서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풋살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풋살을 시작한 팀은 제네시스 풋살 클럽이라는 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소년 때부터 축구 유소년 팀, 그리고 풋살 유소년 팀의 활동을 모두 같이 했었던 맥스 킬먼 선수였고, 근데 풀럼 뉴스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럼 뉴스에서 바로 방출을 당하고 길링엄 뉴스에도 잠깐 다녀왔지만 이 길링엄에서도 1군 데뷔에는 실패하게 됐죠. 풋살 팀은 어땠느냐? 제네시스 풋살 클럽에서 시작해서 헬베시아 풋살 클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축구팀에 있을 때보다 풋살 팀에 있을 때는 비교적 경력이 잘 풀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맥스 킬먼은 풀럼과 길링엄에서도 결국 1군 데뷔에 좌절을 겪고 나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했던 풋살이라도 좀 더 깊게 가보자 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헬베시아 풋살 클럽에서 5인제 풋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런 이를 바탕으로
풋살 국가대표로서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발탁이 됩니다. 무려 25경기를 뛰었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 축구 선수로서의 유스 경력은 한동안 단절이 되었지만 그래도 풋살 경력으로는 꾸준히 탄탄대로를 밟아가면서 국가대표까지는 일단 발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프로리그는 아니지만 이 잉글랜드 풋볼 리그의 시스템을 벗어난 오브리그의 웰링 유나이티드에는 입단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오브리그 웰링 유나이티드에서도 정작 리그 경기는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시즌 만에 10대 후반의 나이로 오브리그 메이든헤드 유나이티드에 갑니다. 근데 웰링 유나이티드에서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했고요.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수들은 프로 산하 유스에서 육성이 되고 1군으로 이제 막 올라오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맥스 킬먼의 경우는 프로리그 내에는 결국 입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메이든헤드 유나이티드에 한 시즌에 머물렀는데 이때도 주전으로 빠르게 도약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풋살 선수로서의 경력도 같이 이어가면서 오히려 축구 선수로서의 1군 경기보다는 풋살 경기 그리고 오브리그 팀의 2군이나 연령별 팀에서 경기를 뛰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는 커리어가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맥스 킬먼의 커리어는 좀 위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2016-17 시즌에는 말로우라는 팀으로 임대를 가서 주전으로 활약하고요. 2017-18 시즌에는 결국 원소속 팀인 메이든헤드에 복귀해서 주전으로 뛰었고요. 이때 한 시즌 3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97년생의 이 선수가 2018년 여름이 되어서야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점프를 많이 했네요. 네.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아까 김범수 선수는 4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한꺼번에 껑충 뛰어올랐잖아요. 근데 맥스 킬먼의 경우는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한꺼번에 껑충 뛰어오른 거죠. 누군가 그 킬먼 선수의 재주를 알아본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발밑 기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누누 산투 감독도 인상적으로 보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이 사례가 잉글랜드 축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 스몰링이 2008년에 메이드스톤에서 풀럼으로 한 번에 간 이후로는 5부 리그 이하 리그에서 단번에 1부 리그로 넘어간 사례가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맥스 킬먼의 경우는 그러한 기록을 썼고 이후에는 지금의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울버햄튼으로 가면서부터는 프로로서의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풋살 선수로서의 경력을 중단하고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에만 집중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 선수는 울버햄튼의 백스리의 주전으로 이제 기용이 되면서 확실한 본인의 발밑 기술, 패스 능력 그리고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맥스 킬먼의 경우는 10대 후반까지는 다른 유소년 선수들보다는 프로로서의 아예 사다리까지 타기 힘들어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고 5부 리그에서조차도 주전으로 도약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였지만 단번에 5부 리그에서 왔던 기회를 잡아내면서 20대 때부터는 이 리그에서 주전으로 떠올랐고 단번에 프리미어리그까지 입성을 하면서 지금의 단계에 오르게 된 선수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명철 해설위원의 첫 번째 픽은 이제 맥스 킬먼 선수였는데요. 저의 첫 번째 픽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잠시 거쳤던 베베 선수. 네, 베베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라요 바이카노에 여전히 그러니까 유럽 최상부 리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실패하고 여러 팀들을 이제 전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선수가 유럽에서 최상위 리그에 존재한다는 거. 베베 선수는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이 너무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베베 선수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베베 선수가 12살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베베 선수를 고아들을 보호하는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홈리스들의 이제 보호시설, 이른바 노숙인 쉼터 같은 곳으로 또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그 개념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베 선수가 부모도 없이 사실 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홈리스가 된 거죠. 그래서 홈리스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아마추어 유스 팀에는 소속은 돼 있었어요.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유스팀에 소속은 되어 있었으니까 축구를 전혀 안 배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스타일 자체는 아무래도 이른바 스트리트 스타일의 축구를 좀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 2009년에 유러피언 스트리트 풋볼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아주 엄청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 베베 선수가 아마추어 유스에 있다가 3부 리그 팀의 유스로 옮겼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베베 선수의 그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또 이 페스티벌에 이제 출전을 하게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에서 맹활약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여파를 미쳐서 결국은 그 3부 리그 팀이 이 베베 선수와 정식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2009년이니까 베베 선수의 생년이 19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맥스 킬먼 선수보다는 그래도 좀 더 빠른 시간에 뭐 약간 차이긴 합니다만 약간 빠른 시간에 그래도 정식 축구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밟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09년인데 3부 리그 팀 입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2010년이 됐을 때는 베베 선수가 크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3부 리그 팀에서 베베 선수를 스카우트한 팀이 어디냐면은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팀이에요.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팀은 아마 유럽 축구 팬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팀인데 이 비토리아 기마랑이스가 베베 선수의 재능을 딱 찍고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로부터 5주 후에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빅토리아 기마랑이스의 영입이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2010년 여름에 카를로스 케이로스 코치의 추천을 받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베베 선수의 영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기마랑이스에서는 한 5주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5주 동안 또 베베 선수가 뭘 했느냐? 프리시즌 경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무진장 잘한 겁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케이로스 코치의 눈에 들었고 케이로스 코치가 퍼거슨 감독에게 추천을 했는데 퍼거슨 감독이 또 당시 케이로스 코치 말을 잘 듣거든요. 신뢰가 그래서 있었죠.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2010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이후의 커리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맨유에서는 실패를 했고 여러 클럽들을 전전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이제 궁극의 약점은 역시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까지 축구를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 유스 팀에도 좀 오래 있었고 막판에는 또 그 3부 리그 팀의 유스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정말 다른 엘리트 계열 선수들만큼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우지 않은 통에 약간 세밀함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돌파에 있어서도 아주 키가 크니까 성큼성큼 보폭도 크면서 아주 시원시원한 돌파도 하고 또 킥 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방 제대로 맞으면 그 시즌은 베베의 원더골이 터지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베베 선수가 여태까지 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들어갈 때는 원더골이 있거든요. 바로 지난 시즌 라이오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방이 너무 희귀하게 터지죠. 좀 드문드문 나오죠. 너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 선수가 터트리는 슈팅에 비해서는 역시 정확도가 조금 부족하고 돌파를 시도하는 횟수에 비해서는 세밀함이 좀 떨어져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결점은 아직까지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유럽 축구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리그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말 안타까웠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고려하면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사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베베 선수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명철 위원님의 이제 두 번째 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선수 찰리 오스틴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찰리 오스틴 하면 키가 굉장히 크고 피지컬이 좋고 힘 있는 뭔가 전통적인 잉글랜드의 초전방 공격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레딩 뉴스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1군으로는 올라오지 못한 채 어린 시절에 레딩 뉴스에서 방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허무합니다.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네. 키가 큰 시점이 좀 특정한 약간 늦은 시점이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오스틴이 언제 키가 컸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긴 했었는데 아마 성장판이 늦게 닫혀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까지 키가 좀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일단 추측이 좀 되고요. 유럽 축구에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가 좀 그 어린 시절에는 다른 경쟁 골키퍼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 이상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투아 골키퍼의 그 성장 사례가 우리 저 대한축구협회 그 기술발전위원회의 미하일 밀러 위원장 있잖아요. 그 미하일 밀러 위원장이 항상 강연하고 할 때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수의 그 성장을 너무 이르게 조기에 판단하면 좋지 않다. 그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오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레딩 뉴스 입장에서는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니까 오스틴은 잘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실책이 된 거죠. 그래서 오스틴은 지역 리그인, 이게 정확히 몇 부 리그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단계이긴 한데 지역 리그입니다. 완전한 아마추어 팀이고, 그래서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식으로 봤을 때는 10부 리그 이하라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잉글랜드가 사실 그 피라미드가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크죠. 그렇죠. 예, 지역별로 몇 부까지 막 나가잖아요, 잉글랜드는. 네. 예. 그래서 오스틴의 경우는 10부 리그 이하라고 볼 수 있는 지역 리그 팀인 킨트버리 레인저스와 헝거포드 타운, 그리고 잠깐 발을 담궜다 뺐다고 하는데 대처 타운이라는 팀까지, 이 팀들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지역 리그에서 활약을 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이 선수가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9부 리그의 풀타운에 입단을 했는데 9부 리그까지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돌공 일을 겸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격돌공으로서 일을 하고 밤에는 후연 시간이 될 때 후연을 하는, 이른바 투잡 플레이어가 됐던 거죠. 네, 근데 그마저도 9부 리그에 이제 있을 때 시절이었고요. 다행히 이 풀타운에 있는 동안 46경기 46골을 넣었고, 이 시점에는 아마 키가 그래도 다 크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돼요. 그래서 풀타운의 9부 리그의 우승과 컵대회 우승에 기여를 했고요. 시즌이 끝나고 프리시즌 동안에 4부 리그의 본머스에서 잠깐 후연을 했었는데, 그때 본머스의 감독이 오스틴을 보고 굉장히 좋다, 꼭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점 찍고 접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네.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알아봐주는 은사가 한 명은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뻗어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스틴의 은사는 이때 나왔던 거죠. 이때 본머스의 감독이 누구였느냐? 지금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맡고 있는 에디 하우 감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에디 하우 감독도 지금 굉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선수를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하지만 에디 하우는 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디 하우는 어떻게든 오스틴을 데려오려고 접촉까지 했는데 딱 그 시점에 잉글랜드 풋볼리그로부터 본머스가 징계를 받아요. 이적 시장에 뛰어들 수 없는 영입 금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결국 본머스의 찰리 오스틴 영입은 무산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오스틴은 물론 뭐 그 이후에는 4부 리그가 아닌 3부 리그 팀으로 이동을 합니다. 3부 리그에 있는 스윈던 타운이라는 이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입단 테스트 기간 동안 있었던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의 좋은 포인트를 보여줬어요. 이게 2000년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윈던 타운은 찰리 오스틴의 득점력을 믿고 프로로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프로 데뷔 시즌에 3부 리그에서 찰리 오스틴은 무려 20골을 넣었고, 스윈던 타운을 리그 5위까지 끌어올려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진출을 시킵니다. 그때 준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골조차도 이제 찰리 오스틴 선수가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의 경력은 어떻게 됐냐면 챔피언십 번니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번니에서도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는 팀을 승격에 이끄는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014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했었죠. 그 몇 년생이죠? 89년생입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에 네. 비로소 이제 최상단의 최상위의 리그에 도달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예. 이미 준비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해서도 바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오스틴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자마자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2014-15 시즌에 웨스트로이치 알비온을 상대로 해트트릭도 기록했고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부터 받았었고요. 네. 무려 18골로 득점 랭킹 4위에 올랐었죠. 대단합니다. 네,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바로 강등을 당했지만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팀의 잔류를 했고요. 챔피언십에까지도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동행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를 밟았었는데, 사우스햄튼에서는 부상을 자주 당하고 또 그 시기 사우스햄튼의 팀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오스틴도 별다른 어떤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웨스트로이치 알비온으로 가서 챔피언십에서 다시 웨스트로이치 알비온을 프리미어리그로 끌어올리는 활약을 남겼고, 최근에는 호주 리그에 이제 진출을 해서 본인의 생애 첫 잉글랜드가 아닌 해외 무대로 진출을 해서 지금 브리즈번 로어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대표팀은 2015년 6월에만 차출만 되었고요. 아쉽게도 출전은 못했는데 어쨌든 25의 프리미어리그의 땅을 밟은 하브리그 출신의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저의 두 번째 픽은요, 이 선수가 아마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골라봤어요. 밀란의
주니오르 메시아스 선수. 이 선수는 크루제이로 팀의 유스였으니까 사실은 뭐 어렸을 때는 축구를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역시 굉장히 불우했다고 하죠. 이 브라질 선수인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탈리아로 건너오는 상황이 돼야 됐고, 이탈리아에 와서 그럼 뭐 축구를 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 가전제품, 전자제품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니까 축구를 이때는 완전히 뭐 그만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뭐 이탈리아에 와서 그래도 원래 브라질에서 어렸을 때 좀 하던 게 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서 아마추어 팀에서 축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알아보면 그 선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선수를 알아본 지도자가 등장했던 거죠. 그러면서 2015년에 이탈리아 5부 리그 카살레 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선수는 91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2015년이면 24살이에요, 벌써. 아까 그래도 찰리 오스틴 선수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찰리 오스틴 선수는 그 비슷한 나이에 이미 이제 최상단까지 어쨌든 도달을 했는데, 이 선수는 그 비슷한 나이에 5부 리그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게 어떻게 보면 정식 제대로 축구를 시작한 바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스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기적적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해당 그 하부 리그들에서는 항상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5부 리그 팀 있다가 4부, 3부 겹치면서 계속 압도적인 활약을 했고, 2018-19 시즌에 이르게 되면은 3부 리그 AC 고차노라는 팀에서 처음으로 프로 레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는 3부 와야 이제 프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범수 선수 말씀드릴 때 우리 K리그는 1, 2부는 프로지만 3, 4부는 세미 프로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에서도 이제 어디까지가 프로고 뭐 어디까지가 세미고 어디까지가 아마추어고 그 단계가 나눠지는데, 이탈리아는 3부에 와야 이제 프로가 돼요. 그런데 그 3부를 언제 경험했느냐? 91년생이 2018-19 시즌이 돼서 이제 3부 프로 레벨을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이제부터는 팬들이 아는 팀이 등장합니다. 크로토네. 네. 크로토네가 영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크로토네가 2부 리그일 때죠. 마침내 2부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크로토네에서 아주 에이스적인 맹활약을 했고, 크로토네와 더불어서 세리에 A에 오게 되죠. 그것이 2020-21 시즌이니까 이 선수가 91년생인데 2020-21 시즌이면은 29살에 처음으로 최상단, 네. 최상위 리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오스틴 선수는 그에 비하면 용이고, 그렇죠. 베베 선수는 그에 비하면 아주 큰 용이에요. 여기서 크로토네가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36경기에 9골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던 거죠. 네. 특히 이제 드리블 재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과시를 하면서 결국은 AC 밀란이 바로 직전 시즌에 크로토네로부터 임대를 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뒤는 아시죠? AC 밀란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30살쯤 돼서 가전제품 배달을 하던 선수가 30살쯤 돼서 세리에 A의 우승을 밀란과 더불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밀란에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는 기복이 좀 많았고요. 사실은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를 보니까 밀란이 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살레마커스 선수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니까. 네, 그래서 킥 능력이 네.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완전 영입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역시 또 그것 또한 새로운 인간 승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니오르 메시아스 선수가 오늘 나오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좀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이미 바디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명철 해설위원의 다음 픽 들어보겠습니다. 바디는 아직이고요. 네.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리키 램버트입니다. 네네네. 네, 리키 램버트는 머지사이드 태생으로 리버풀 유스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15살에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풀 유스로 갔는데 1군 콜업은 되었지만 경기는 많이 뛰지 못하고 2년 만에 방출이 되었죠. 물론 프로 데뷔는 블랙풀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리버풀에서 방출, 블랙풀에서 방출,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월 동안이나 팀이 없었거든요. 결국 생계 유지가 먼저였던 램버트는 4개월 동안 아예 팀이 없었을 때 비트루트 병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은 잠깐 동안 단절이 되었죠. 근데 다행히 4부 리그 맥클레스 필드와 3부 리그 스톡포트 카운티, 4부 리그 로치데일, 또 4부 리그와 3부 리그로 갔던 브리스톨 로버스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래도 잉글랜드 풋볼 리그 내에서는 계속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니키 램버트 선수가 나이로 봤을 때는 82년생, 지금은 이제 현역 은퇴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이의 이제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대 후반대 나이 때까지는 브리스톨 로버스에서 뛰면서 계속 하부 리그로서의 경력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리스톨 로버스에서 뛰는 동안 마지막 시즌 리그 1 그러니까 3부 리그의 마지막 시즌에 득점왕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하는데 이때 사우스햄튼은 마찬가지로 브리스톨 로버스와 함께 3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램버트 선수는 약간 그 행보의 기간을 보면은 메시아스 선수와 약간 유사함이 있어요. 네, 그렇죠. 82년생의 선수인데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한 연도가 200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굉장하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고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사우스햄튼 첫 시즌에 무려 36골을 넣어서 잉글랜드 3부 리그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 시즌에는 21골을 넣었지만 팀을 잘 승리하게끔 만들어서 2부 리그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 챔피언십에서 이제 사우스햄튼과 맞이한 세 번째 시즌에는 27골을 넣었는데 오히려 그전 시즌 3부 리그에서의 골보다 2부 리그에서의 골수가 더 많았죠. 자연스럽게 챔피언십 올라오자마자 데뷔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사우스햄튼을 1부 리그 승격으로 이끕니다. 네, 그게 몇 살 때죠? 그게 이 선수가 82년생 그리고 사우스햄튼에 있었던 시기가 2012년에 승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30이 딱 되었던 시점이었죠. 그러면은 메시아스 선수보다 한 살 형님 같은데요? 램버트 선수가? 네, 물론 이제 정확한 만 나이는 사실 생일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지만 거의 그 무렵, 거의 메시아스 선수와 비슷한 시기 정말 선수로서 베테랑으로 이제 접어들려던 시점에 이 선수가 상위 리그, 최상위 리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에 오고도 득점력은 상당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승격 첫 시즌인 2012-13 시즌에 38경기 15골, 또 2013-14 시즌에는 37경기 13골을 넣었는데 상당한 득점력과 공간 창출 능력 그리고 활동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경기 소화량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는 전 경기에 출전했고 두 번째 시즌에도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출전했습니다. 부상도 없었고 꾸준하게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는 걸 이제 방증하는 거죠. 결국 2014년까지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2014-15 시즌을 앞두고 본인의 유스 커리어가 시작되었던 하지만 15살에 본인을 방출시켰던 리버풀로 이적하게 됩니다. 네, 그 리버풀 팬으로서 네. 램버트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램버트가 물론 못하긴 했었지만 팀 상황도 엉망이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리버풀이 좋았던 시기가 아니죠. 네, 수아레스가 나가고 발로텔리, 보리니, 램버트까지 램발보라고 불렀던 그 공격진의 그렇습니까? 네, 그 트리오. 약자가 있습니까? 뭐 좋게 들리지도 않네요. 어감이 벌써 안 좋아. SSS와는 다르잖아요. 네,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 공격진이었는데 근데 램버트 선수가 어쨌든 리버풀의 중반기 때는 잠깐 동안 주전으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발로텔리도 아쉽고 보리니도 자리를 못 잡았을 때 램버트 선수가 중반기 때 주전으로 뛰면서 골도 넣곤 했었지만 결국 램버트도 나이도 많았고 속도에서 보여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백스리의 가짜 9번 전술에 밀리면서 램버트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한 시즌 만에 리버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램버트는 다시 자신의 어떤 경력을 시작했던 팀으로 돌아와서 1군 경기에 선발로 나서고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인간 승리의 신화를 역시 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국가대표 경력이 11경기 3골이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도 다녀왔어요. 네, 그만큼 이 사실만으로도 대표팀 경력도 이 선수의 인간 승리의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리키 램버트 하면은 또 이러한 목록을 작성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네. 이름인데요. 그런 선수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를로스 바카 선수. 네, 바카 선수는 또 이런 계열로서는 역시 너무 네. 유명한 선수인데 바로 직전 시즌 그라나다에서 뛰었는데 이제는 정말 골을 거의 잘 못 터뜨려요. 그래서 그라나다와 현재로서는 계약이 종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가장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속 클럽이 없어요. 그래서 바카 선수가 이제 다음 돌아올 시즌에는 어떤 클럽에서 뛰게 될지도 약간 궁금한데 이 선수는 이제 86년생으로서 콜롬비아 태생이고요. 가난한 역시 집안 형편상 이 선수가 20살까지 버스 운전 기사님의 보조, 버스 검표원 얘기하는 거예요. 검표원. 이명철 해설위원은 잘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비슷한 역할이 대한민국에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버스 운전사의 보조로 일하면서 그런데 이때 축구를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때 명문팀에 있기는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주니오르라는 콜롬비아 클럽인데 콜롬비아 안에서는 5손가락 안에는 드는 5번째 정도 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군에서 뛰면서 그런데 가정 형편 때문에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버스 검표원으로 일을 했었다가 근데 또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려서 2007년쯤 되면은 이제 이 선수가 21살 때인데 콜롬비아 선수가 베네수엘라 2부 리그까지 가게 됐어요. 같은 나라 2부 리그긴 하지만 같은 나라도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밑으로 내려갔던 건데 그러니까 이 바카 선수의 인생 역정이 어땠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2군에 있었던 그 아틀레티코 주니오르 콜롬비아 명문팀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2009년이에요. 2009년이니까 이제 이 선수가 23살쯤 됐던 해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선수의 이제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이제 리그 득점왕도 되면서 유럽에서도 이 선수를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언제 처음 건너오냐면 2012년 1월. 그러니까 86년생이니까 이미 한 26살? 네. 이때 유럽 벨기에 리그 명문인 클럽 브류헤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리그 명문이긴 하지만 이미 20대 중반을 넘겼어요. 네. 그런데 벨기에 리그에서도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단의 리그에 언제 오게 되느냐? 2013년 7월 10일 스페인 세비야에 입성을 하는데 86년생이 2013년이니까 이게 27살 때쯤이거든요. 네. 그때쯤 돼서 유럽 최정상급의 리그에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비로소. 이 다음부터는 아시죠? 세비야에서 한 시즌 도합 21골, 그 다음 시즌 28골, 밀란 가서 첫 시즌 20골, 그 다음 시즌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14골, 그리고 비아레알 와서 18골, 11골, 그래서 한 6시즌 연속 빅리그들에서 두 자릿수 골을 터뜨리는 그런 공격수가 되면서 콜롬비아 국가대표로도 52경기나 뛰어서 16골 넣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고 정말 늦깎이로 유럽에 입성하고 정말 늦깎이로 빅리그에 입성해서 콜롬비아 국가대표로도 50번 이상 뛰었으니까 네. 인간 승리의 역시 표본 중에 하나로는 대표적인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유명한 이제 바카 선수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네 번째 픽은 누구죠? 저는 이번에 골키퍼를 준비했습니다. 닉 포프 골키퍼입니다. 닉 포프 선수도 사실 이 계열에서는 좀 유명하죠? 네,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그 얘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포지션과 다르게 필드 플레이어는 윙을 뛰다가 기량이 조금 아쉬우면 풀백으로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고 센터백과 풀백 간에도 포지션 변화의 어떤 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골키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골키퍼는 하나의 팔을 쓰는 선방 능력에 특화되어서 훈련이 되는 선수인데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한 번 골키퍼를 선택하게 되면 11명의 선수들 중 자리가 딱 하나니까 경기에 뛰는 어떤 출전량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오랫동안 인내를 해야 되죠. 웬만해서는 골키퍼를 바꾸려 들지는 않죠. 네. 정말 큰 실수들을 연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다른 선수들과 닉 포프는 살짝 다른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인내의 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느냐? 입스위치 타운의 유스 출신인데 16살의 나이로 방출이 됐고요. 이후에는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 논리그, 완전한 하부리그죠. 버리타운, 그러니까 지역 리그의 팀에서 이제 선수로서의 경력을 좀 이어가게 되고요. 리그1, 그러니까 3부 리그의 차이튼에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가 되면서 2년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때 닉 포프가 독특한 경력이 있는데 이전에 노팅엄 대학교에 스포츠 과학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차이튼이 입단 테스트를 해보고 포프의 기량이 괜찮으니까 너의 학비를 우리 구단이 부담해주겠다. 그러니까 공부와 또 병행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걸 지원해 줄 테니 우리 구단에 와달라라고 차이튼이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대신에 대학교는 구단과 좀 가까운 로햄튼 대학교로 옮겨줄 것을 구단이 좀 부탁했다고 하고 그 조건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수강비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닉 포프는 학교 생활과 선수로서의 생활을 좀 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첫 시즌부터 차이튼에서 바로 뛸 기회가 오진 않았어요. 상당히 순번이 미어있는 골키퍼였기 때문에 일단 7부 리그 헤로우버러로 먼저 임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6부 리그 웰링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갔는데 거의 단기 임대로 항상 다녀왔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5부 리그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갔고 리그 최종전이 되어서야 차이튼 애슬레틱에서 데뷔를 할 수 있었어요.
닉 포프 선수가 몇 년생이냐면 92년생인데, 근데 이 선수가 무려 차이튼에서의 두 번째 시즌인 2012년이 되어서야 1군, 3부 리그의 1군에서 뛸 수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많은 20대 초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차이튼에서 기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차이튼에서는 후보 키퍼조차도 입지가 불안정했던 그러한 선수였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시즌에는 에이더샷 타운이라는 팀과 4부 리그의 요크시티라는 팀에 임대를 갔었고요. 네 번째 시즌에도 4부 리그의 버리로 임대를 갔는데, 이때 버리의 승격에 기여를 하면서 닉 포프 선수가 일단 리그 4, 2, 그러니까 4부 리그 팀들 내에서는 그래도 좀 명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20대 초중반 되는 나이에서 4부 리그에서의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이걸 주목했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1부 리그의 번니였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선수가 잉글랜드 3부 리그와 4부 리그를 오가고 여러 구단 임대를 가던 시점에서 단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오게 되는데요. 근데 2016-17 시즌 이 번니에 왔을 때 그 당시 번니의 골키퍼는 대표팀에도 승선이 됐었던 토미튼 골키퍼였습니다. 네. 토미튼이 엄청난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 리그 경기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었고요. 2017-18 시즌에도 당연히 토미튼이 후보 키퍼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히튼이 갑작스럽게 어깨 쪽에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닉 포프가 기회를 받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닉 포프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에 대한 긴장도 하지 않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2017-18 시즌이 맨유의 데헤아도 상당한 폼을 보여줬던 시기인데, 데헤아의 폼과 닉 포프의 폼이 언론에서 비교까지 될 정도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데헤아에 대적하는 키퍼 포프. 네. 그래서 닉 포프가 이 활약을 계기로 번니를 리그 7위로 이끌었고, 리그 성적으로 번니가 유로파 리그에 진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표팀에도 발탁이 되면서 러시아 월드컵에, 물론 월드컵에 뛰진 않았지만 차출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2018-19 시즌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토미튼과 경쟁 구도가 되겠다. 토미튼이 아직도 어깨 부상 중이어서 토미튼이 부상 중이고 닉 포프는 자연스럽게 번니에서의 주전 입지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19 시즌이 되니까 어깨 부상을 똑같이 당했어요. 히튼도 안 돌아왔는데 포프까지도 어깨 부상을 당하니까 번니는 어쩔 수 없이 베테랑 골키퍼인 조 하트를 급하게 데려왔죠. 네. 그래서 조 하트가 2018-19 시즌 한 시즌 동안 주전을 맡게 되고, 토미튼과 포프는 이때도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출전을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20 시즌에는 토미튼이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하고, 그러면서 닉 포프가 완전한 주전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번니의 주전으로 쭉 활약을 하게 됐거든요. 2019-20 시즌에 경기 MOM 그러니까 MVP에 가까운 MOM만 13번을 차지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만 13번을 차지했고, PFA 올해의 팀에 무려 닉 포프 골키퍼가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들려온 뉴스로는 뉴캐슬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1,100만 파운드 173억 원의 금액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이제 이적을 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세컨 키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닉 포프는 정말 인내의 화신이다. 대단한 어떤 그 인내심과 경쟁에서의 우위 능력,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네 번째는, 이 선수는 사실은 이거 두 줄이면 설명이 되는데요. 뭐냐면 독일 국가대표 137경기 71골, 71골, 게르트 뮬러 2등 68골, 월드컵 본선 최다골 16골, 그 다음이 호나우두 15, 게르트 뮬러 14, 지스트 퐁텐 13, 펠레 12골. 이러면 누군지 아시죠? 딱 알죠.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인데요. 이 클로제 선수는 사실은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는 폴란드 핸드볼 국가대표까지 했던 또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신체 능력이라든지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DNA적으로는 상당히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왜 여기 끼게 됐느냐, 다른 선수들보다는 사실 좀 늦어요. 이 선수도 좀 늦은 게, 클로제 선수가 태어날 때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이 부모님들이 클로제 선수 태어난 바로 직후에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건 이제 아버지의 직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클로제 선수가 7살까지 이제 프랑스에서 살다가 7살 이후에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독일에 와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클로제 선수가 다른 그 또래의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독일어를 배우는 시기도 매우 좀 늦었고, 전체적으로 뭐든지 좀 뒤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쯤 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축구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또 클로제 선수의 유명한 에피소드는 이거죠. 그때부터 또 이 선수가 했던 게 목공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로제 선수가
이 목공 잡 쪽으로 나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카이저슬라우테른에 입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인 어떤 프로로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카이저슬라우테른 입단 전까지만 해도 축구와 목공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공도 상당 기간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클로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목공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독일 7부 리그부터 시작을 했고, 7부 리그 다음에는 5부 리그 팀에 있다가 1999년에 카이저슬라우테른 2군, 이제 독일은 이제 이 2군 같은 경우에 보통 3부 리그에서 많이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7부에서 시작해서 5부, 3부 이렇게 거쳤다가 카이저슬라우테른 1부로 콜업이 될 때 이 선수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우리가 아는 이제 클로제 선수로서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늦게 시작했고, 축구 자체를. 그리고 처음에는 7부 리그부터 이 선수도 김범수 선수처럼 시작을 했었고, 또 한동안 목공리를 병행을 했었다. 그런 경력은 사실은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로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정말 엘리트로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을 것 같은데, 클로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님에도 게르트 뮬러의 기록을 넘었고 펠레나 호나우두의 기록도 다 넘었다. 네. 라이벌로 꼽혔던 호나우두와는 정말 정반대의 커리어의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네. 호나우두 선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포함을 시켰고, 이명철 의원님의 마지막 픽은 제이미 바디 선수죠. 맞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셰필드 태생으로 셰필드 웬즈데이 유스였습니다. 근데 15살에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방출이 됐죠. 바디 선수가 87년생인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유스 내에서는 조금 더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좋아야 한다라는 관념들이 코치들에게서 있었다고 합니다. 바디의 경우는 그래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방출이 되고 말았고요. 축구 교육기관인 워커슬리에서 축구를 좀 배우다가 파이브리그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즈라는 팀의 유소년 팀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군으로의 데뷔도 파이브리그에 있는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즈에서 뛰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잉글랜드의 파이브리그에서 뛰었습니다. 87년생이죠. 20대 초중반을 파이브리그에서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엽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주급을 30파운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이브리그 팀은 철저한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급을 프로나 세미프로만큼 얹어주기는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투자 비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제이미 바디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또 저녁에는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낮과 밤의 생활을 서로 나뉘어 갈 정도로 투잡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때 폭행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저녁 이후에는 통행금지와 같은 사회적인 징계도 좀 내려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를 뛰면서 전반전은 뛰지만 후반전은 통행금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체 아웃을 해서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이 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잉글랜드 풋볼 리그, 그러니까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 정확히는 2부부터 4부까지 해당되는 팀들이 여러 차례 관심을 가졌는데 크루 알렉산드라라는 팀에서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고요. 로더럼 유나이티드가 단기 임대를 제안했는데 이것도 바디니까 그냥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리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말았고요. 이후의 팀은 7, 8부 리그를 오가던 헬리팩스 타운이라는 팀으로 1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의 금액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이때 주급이 2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 정도 사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부가 달라지니까 네. 주급은 오르긴 오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31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이제 벌어지는 금액인데 주급을 이 정도 받으니까 제이미 바디도 이제 축구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수로서의 좀 더 커리어에 욕심을 두고 축구에만 전념을 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 팀에서 2010-11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고요.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데 무려 25골을 넣었습니다. 7, 8부 리그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5부 리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011년에 플리두드 타운으로 이적을 하고요. 플리두드 타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 때 5부 리그의 무대를 밟았던 거죠. 지역 라이벌 팀인 블랙풀이 75만 파운드를 제의했는데 아무래도 플리두드 타운이 라이벌 팀에게는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을 했었고 이때 5부 리그에서 31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팀은 우승. 플리루드 타운 역사상 최초로 잉글랜드 4부 리그의 승격을 제이미 바디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십 레스터 시티가 이러한 제이미 바디의 엄청난 5부 리그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래서 레스터 시티가 2012년 여름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100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이 제이미 바디를 영입을 해오는데요.
잉글랜드가 2부부터 4부까지는 잉글랜드 풋볼 리그, 그리고 5부 이하를 주로 논리그라고 부르는데, 논리그에 해당하는 선수가 무려 15억의 이적료를 기록한 거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요? 최후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15억의 이적료, 100만 네. 파운드의 이적료는 따라오기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그 정도면은 프로에서나 가능한 이적료거든요. 네. 예. 물론 이때 레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는 당연히 아니고요. 챔피언십에 있었습니다. 근데 2부 리그로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제이미 바디가 드디어 프로로서의 첫 시즌을 맞게 되고요. 근데 이적 직후의 활약은 사실 아쉬웠어요. 제이미 바디도 내가 프로에 오니까 좀 기량이 안 나오는구나. 굉장히 심리적인 슬럼프에 좀 빠져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레스터 시티의 감독이었던 나이젤 피어슨과 또 레스터 시티의 쇼 코치인 크레이그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후에 레스터 감독이 라니에리의 후임으로 잠깐 되기도 했었죠. 이 두 인물이 제이미 바디를 끝까지 믿어줬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계속 기회를 줄게. 어떻게든 보답해달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이미 바디가 부진하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면서 믿어줬다고 하고요. 이러한 은사 두 명의 어떤 믿음 덕분에 제이미 바디는 두 번째 시즌에 16골을 넣으면서 레스터 시티를 프리미어리그로 이끌게 됐죠. 프리미어리그에 오면서는 27살에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에 데뷔를 했고요. 이후의 경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차지했고, FA컵에서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아마추어 팀에서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FA컵 1차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뛴 선수. 네, 모든 라운드에서 뛴 유일한 선수가 제이미 바디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앞으로 안 깨질 기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이미 바디가 이게 레스터 시티가 FA컵 결승에 오르면서 이루게 된 첫 번째 기록이 되었고요. 그런 선수, 그 기록을 작성한 최후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2019-20 시즌에 차지합니다. 이때 나이가 33살, 역대 득점왕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제이미 바디였고요. FWA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 PFA 올해의 팀에도 2번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쉬운 건 아직 PFA 올해의 선수상은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충분히 제이미 바디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87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 때 레스터 내 다른 경쟁자들의 표가 위였던 것이 아무래도 바디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싶고요. 11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연속골 최다 기록을 쓴 선수가 제이미 바디 선수가 됐죠. 기존에는 10경기 연속골을 반 니스텔로이가 세웠었는데 반 니스텔로이의 기록을 한 경기 넘어섰고요. 그리고 1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도 제이미 바디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건 이제 지난 시즌에 모하메드 살라가 타이를 이루면서 1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바디와 살라가 나란히 차지했고요. 이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이 돼서 유로 2016과 러시아 월드컵도 본선 무대를 밟았었죠. 대단한 건 프리미어리그에 이적한 시즌이 무려 27살이라는 점. 그런데도 프리미어리그의 정상에 올랐던 선수라는 점에서 역시 제이미 바디가 쓴 인간 승리의 신화는 어느 선수와 비교해봐도 역시 꿀릴 것이 없다.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 픽은요. 저는 EPL 아닌 리그는 다 되는 거잖아요. 네. K리그 하나 하겠습니다. K리그에서 이번에 김범수 선수가 나왔지만 물론 그 정도 하부 리그는 아니지만 작년에 특히 박승욱 선수가 또 부산교통공사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포항 와가지고 뭐 멀티맨으로 뛰면서 풀백, 센터백, 네.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뛰면서 바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맹활약을 네. 펼쳤잖아요. 결승까지 갔었죠. 그래서 몇 달 사이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상대팀이 막 알힐랄로 바뀌고 네. 이제 막 그런 상황을 박승욱 선수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박승욱 선수가 있고, 근데 포항이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김지민 선수라든가 최용우 선수라든가 이런 사례도 아마 이명철 해설위원도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사례들도 있고, 여기에 또 이 계열을 이야기할 때 박지수 선수를 아마 또 K리그 팬들은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지수 선수가 청학중학교, 대건고등학교 거쳤으니까 인천 유스 사실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 연령별 대표도 뽑혔던 선수예요. 뭐 17세 이하 대표라든가.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막상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데뷔했을 때는 거기서는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딱 입단해서 한 경기도 못 뛰고 사실 방출당했던 선수인데,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K3의 FC 의정부에서 재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잘해서 이제 테스트 거쳐서 경남이 데려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시죠. 경남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대표까지 올랐었고, 이후에 또 몸값 많이 받고 이제 또 중국 리그도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박승욱 선수 그리고 포항의 또 김지민, 최용우 선수 같은 사례들, 이 모든 선수들 말고 저는 1984년생으로 지금 은퇴한 선수입니다. 이기동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기동이라는 선수가 청주
직지 팀에서 당시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승강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고 K리그, 내셔널리그 그리고 K3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갈 텐데 K3 청주 직지 팀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있다가 2010년에 포항 스틸러스에 역시 입단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K리그 구단들 가운데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하부리그 선수들에게 좀 관심이 많고 실제로 영입을 많이 했던 역사들. 아까 제가 최용우, 김지민 선수 말씀도 드렸는데 최근에는 박승욱이라는 또 사례가 있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2010년에 이기동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이기동 선수가 우리 축구사에서는 기록입니다. K3에서 K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선수. 아까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도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이기동 선수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유형의 기록 보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뭐 축구 못했던 선수는 아니고 연세대학교까지 갔던 선수니까 사실은 축구는 기본적으로 잘했었는데 대학 시절에 입은 부상 때문에 프로에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 됐었고 여기서 이제 지인의 권유로 청주 직지팀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잘하는 걸 보고 포항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심지어 프로 데뷔전에서 어느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울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야, 역시 동해안 더비는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기동 선수가 자신의 K리그 데뷔전이 울산과의 경기였는데 거기서 골까지 넣었던 선수예요. 그 당시에는 막 지상파 뉴스에도 막 인간 승리, 막 이기동 선수 네. 그런 뉴스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는 뭐 부상이라든가 포항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하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울산까지 갔었어요. 근데 또 울산 경력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포항 갔다가 또 그 자신이 데뷔골 넣었던 그 울산으로 나중에는 이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는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하고 2012년에는 다시 청주 직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까지 청주 직지에 있다가 포항, 울산 3년 있다가 청주 직지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러나 이 이기동 선수의 그 울산전의 한 골과 그리고 K3로서 K리그에 직행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은 영원히 대단한 것으로 저는 남으리라는 생각에서 이기동 선수를 저의 마지막 픽으로 선택을 하면서 김범수 선수의 아주 쾌거가 있어서 저희가 선택했던 주제들 해외 리그의 김범수와 같은 사례들을 살펴봤고 초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시간에 65번째 회차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